저는 지금 여기 나왔던 이유가 머니그래피 독자는 정확히 그런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 그만두고 싶은 분들이에요. 인구 감소랑 경쟁 인플레이션이랑 싸우는 것 같아요. 결국 궁금한 건 이런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인 것 같아요. 본질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질이요. 네. 소비문화인간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 주제는 직업인데요. 게스트로 송기령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길령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채널 분석을 보다 보면 비주류 경제학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랑 박사님 콘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해요. 박사님도 저희 콘텐츠 좀 보셨나요? 빅 팬이고요. 그래서 나오겠다고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네. 채널 보면은 뭘 보냐면 그 안에 있는 뭐 열동률이나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전체 페이지뷰를 보는 게 아니라 결을 봐요. 어떤 분들이 보시는지. 예전에 뭐였냐면 최대한 많이 알려 그거였어요. 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같은 분들한테 알리고 있니?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받고 있니?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형태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채널 자체가 단단하게 성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백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정확히 타겟팅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이에요. 예. 아니 저희 채널을 너무 매 눈으로 보고 가셔가지고 지금 긴장감이 빡 드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네. 토스의 대표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사실 박사님은 원래는 뭐 빅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마이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요즘은 마인드 마이너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기업을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왜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냥 그게 좋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죠. 좋았고 네. 처음에 수단이었어요. 그냥 똑같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홍보에 쓰이면 어때? 그걸 넘어서 제품 개발은 어때? 이렇게 가다가 그게 뭐가 중요하지?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함께 살고 있고 거기서 어떤 형태의 애환이 있는지를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공부가 된 거죠. 그러면 요즘 이제 가장 박사님이 캐고 계시는 네. 요즘 화두는 뭐예요? 지금 이제 시대를 보고 있죠. 시대를.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봤는데 그 마음의 합의점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어떤 동인이 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변천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강아지 그러면 집 밖에 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안고 다니죠. 네. 심지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걷지 못한다고. 그 개모차, 개모차라고 개모차. 그러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알게 된 건 뭐였냐면 우리가 다른 종의 생명체를 가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변천의 합의를 알 수 있으니까 합의의 변천을 알고 나면 시대를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시대를 캔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박사님이 수집한 고민의 결과가 이제 작년에 나왔던 시대부 시리즈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번 책의 부제가 이제 호명사회인데 그렇죠. 호명사회가 좀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회예요. 딱 깔끔하게 이해가 되네요. 호명사회.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재용아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 과장님, 네. 뭐 부장님 이런 식으로 부르지. 그렇죠. 예. 아, 한국에서는 네. 직위를 붙이는데 뒤에 님을 붙이면 호칭이 존칭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때 재밌는 게 그 연구를 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이름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신정 교수님이신데 네. 이분이 언어학자인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전 세계에 언어가 많은데 그중에서 207개 정도의 언어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중에 7개 언어가 2인칭 대명사를 존칭으로 쓰일 때는 상대를 부르는 호칭으로 못 쓴다는 거예요. 오.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2인칭 대명사가 너, 당신이잖아요. 네. 너님. 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싸우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당신 그러면 멱살 잡아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언어가 몇 개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쓰는 거냐? 먼저 조심스럽게 물어본대요. 네. 어떤 일을 하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회계사님이시네. 존칭을 근데- 먼저 찾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직업이나 아니면은 거기 따르는 호칭으로 쓰일 수 있는 직급, 직위를 호칭으로 쓴다는 겁니다. 이유를 못 쓰니까. 이해했어. 그렇죠. 이해했어. 이유를 못 이해했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해했어요. 회사를 관두면 뭐라고 이름이 그래요?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두는 걸 두려워해요. 무섭죠. 네. 호칭을 뺏기는 거니까. 그렇죠.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사장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예. 그러니까 치킨집을 차려야 되는 거야. 어. 내 이름을 잃어버렸잖아. 사장님이란 타이틀을 이제 얻기 위한 네. 치킨집.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냐면 나도 모르게 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은 나보다 직업이 더 크니까 이 어떤 우산 아래에서 안전하게 있는 내가 부품으로서 있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내 역할만 잘 하거나 아니면 뭐 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더 커지고 일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드러나기 좋은 어떤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너무 취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행운이고요. 어떻게 본다면 굉장한 수준의 압력이 들어온 거죠. 예전에는 그냥 이런 거였어요. 우리 팀 같이 하는 거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뭐였냐면 뭐 김 대리님은 자료 정리해 주시고 네. 박 과장님 파워포인트 만드시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은 뭐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 해야 될 이유와 어떤 뭔가 네. 상황과 어떤 분배와 이런 거에 공정성과 이런 것들 그렇죠. 다 원하는 거죠. 거기에 프리라이더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어쨌든 시대의 변화 같은 걸 굉장히 잘 감지하고 직업 안에 나를 가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소수에 불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계시잖아요. 소수 2명. 그러니까요. 아니 3명인데 3명 다 그러면 그러네, 세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내 얘기가 맞나라는 의심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 나왔던 이유가 토스의 채널에 머니그래피 독자는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일 거예요. 이 부분에 관심이 네, 있는 정확히 그런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 그만두고 싶은 분들이에요. 다들 지금 속마음 찔렸을 것 같아. 뜨끔.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만둘 수 있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다리 하나를 바깥에 걸치고 있는. 바로 겁니다. 교토 3굴이라고 네. 영리한 토끼는 3개 굴을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걸 모색하고 있는 분들이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아니 이번에는 직업에 대한 재용님의 생각도 네. 좀 궁금한데 네. 이런 건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네. 재용님은 어릴 적에 장래 희망이 뭐였는지. 어릴 적 장래 희망은 처음에는 선생님 막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잘했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제 중간에 한 중고등학교 때쯤부터 이제 회계사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굉장히 일찍 했죠. 예, 대단하네요 정말. 왜냐면 제가 수학을 좋아했어요. 아. 수학을 좋아했고 잘했는데 네. 이과에는 별로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없는 거야. 문과를 그럼 갈 때 내가 숫자를 좋아하니까 어디 가야 되지? 숫자 다루는 직업은 회계사가 있대. 그거 한번 해볼까? 한 다음에 경영학과 가서 회계사 준비해서 회계사가 됐어요. 와, 너무 모범적이라서 약간 좀 짜증나요. 느낌이 거의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수준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회계사라는 네. 직업은 네. 약간 호명사회라는 주제에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소위 사자 직업이잖아요. 네네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실제 들어가 보니까 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회계사가 되면은 이제 보통은 회계법인이라는 데 들어가게 되고 회계법인에 들어가면 회계감사나 컨설팅을 하는데 그 안에서 보는 회계사들은 되게 열심히 일해요. 임원이 되고 싶어. 약간 너무 정식 루트 같이 그냥 네. 또 임원까지 달고 싶어 네. 이런 느낌이. 근데 그걸 가는 길은 거의 피를 흘리는 고난의 길이에요. 아,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이 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임원도 똑같은 것 같은데 임원이 되면 또 얘를 상무가 되면 또 전무가 돼야 되고 전무가 되면 또 부대표가 돼야 되고 항상 시선이 위에가 있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현재가 되게 고난한 거지. 음. 그래서 나 현재를 희생하고 싶지 않은데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인생을 다 미리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직업의 장점이 뭐냐면 네. 살면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 네, 그래서 보면은 결국 나이가 드는구나. 그다음에 그만큼 상실하는 게 있고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것들에 우리의 애환이 남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럼 되게 허무해집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해지고요. 나중에는 되게 심상해져요. 그래,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자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걸 아신 거예요. 역시 저희과. 그럴수록 더 뭔가 궁금해져요. 네. 재용님은 네. 이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네. 호명사회와 핵게임 이 개념을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너무 공감됐죠. 너무 공감됐고 저까지만 해도 막 그런 상무가 돼야지 막 이런 경쟁했던 그런 경쟁 사회에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조직이 개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는 어린 세대로 갈수록 더 크게 와닿게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친구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10년, 15년 근무했어. 그럼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나가. 거기서 뭐 40대면 나갈 거고 50대면 나갈 거잖아. 쫓아내기 전에 나가. 우리도 알아. 네. 근데 나가기가 무서워. 나는 여기서 면 너무 편해. 근데 결국 그 끝은 50 되기 전에 퇴사해요. 그럼 퇴사하고 나서 뭐 할 거냐? 지금까지 10년, 15년 동안 어쨌든 조직에서 배워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외부에 어떻게 팔려면은 뭔가 내가 더 추가로 학습이 필요하면 학습을 하고 어떤 세일즈를 하면 세일즈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쨌든 야생에서의 어떤 스트러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이 점점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 항상 하고 책을 보면서 아 맞아라고 하면서 많이 공감을 했죠. 호명사에 강연이 들어오면 바쁠 때 대신 보내드리면 돼요. 아주 정확하게 제가 하던 강연 내용을 정확히 얘기하고 계세요. 예. 마지막으로 재용님한테 직업은 뭘 의미하는지도 궁금해요. 직업은 생각해보면 약간 옷 같아요. 옷. 옷. 그러니까 나 옷은 이렇게 가디건을 입을 수도 있고 후드를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아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옷을 갈아입더라도 나라는 본인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정의하고 나면 직업은 그 어떤 사람인 거를 드러내기 위한 내지는 어떤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명확한 컨셉이 있어요. 저는 제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될 때 제일 행복해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내가 뭐 여기서 방송을 하든 강의를 하든 컨설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나는 그 컨셉을 가지고 살아만 가면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리는 사람이 돼요. 그런 것처럼 직업이 나한테 어떤 회사의 어떤 직책에 어떤 형태의 직업을 갖는지는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패널이 되고 오늘 게스트가 된 것 같은 느낌.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스테핑 스톤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움직이잖아요. 징검다리처럼. 직업은 징검다리 같은 거예요. 징검다리. 내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대신 그 수단이 나한테는 성장도 주고 안온감도 주고 생계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스태핑 스톤입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공통적으로 직업이라는 건 나의 어떤 목적도 아니고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정체성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지향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그럼요. 옷 같은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시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장은 더하죠. 직업 밑에 직장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직업 위에 업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직업이라는 게 나의 큰 부분을 설명한다. 아니면 내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문직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라는 압력은 또 개인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곡해하거나 아니면은 좀 폄하할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급여나 각종 복지나 이런 베니핏 같은 프로그램 자체가 여유 있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제가 봤던 제일 슬픈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공무원이 되는 게 말이야. 그게 학력이랑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고등학교 끝내고 바로 들어가서 공무원 준비. 바로 시작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40년치 급여를 엑셀로 정리한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그렇죠. 40년 근무. 정년까지 갔을 때 생애 소득 얼마인가. 다 해보신 다음에 네. 그게 크지 않네? 아, 하지 말아야지. 그 결정으로 가는 그래서 거예요? 끝까지 다 해보신 다음에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나왔고요. 근데 또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가야 된다. 민간 기업에 가면 급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반론이 뭐였냐면 중간에 근속이 짧아져. 그렇지. 많이 그만두신데 네. 평균 보면 뭐 50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50까지 다니면 얼마 안 되네? 네.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뭐냐면 마음속에서 몇 번의 시뮬레이션 속에서 무력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살아봤는데 가상으로 실제로는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아야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책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시뮬레이션 과잉이라고 불렀고요. 그때 나오는 우리의 어떤 그야말로 탈진 상태는 분석마비라고 정의했어요. 분석마비. 아니 근데 시뮬레이션 과잉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대비이자 내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너무너무 좋은 툴이자 효율적인 도구잖아요. 네.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가 저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시뮬레이션은 죄가 없죠. 그거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린이날 하남 스타필드 가고 있는 차 1600대. 그렇죠. 아 맞아요. 네. 그거 보고 안 가요. 네. 그럼 이제 알게 된 건 뭐였냐면 스타필드가 좋은 곳이구나 1번. 두 번째는 오늘은 피해야지 2번이잖아요. 네네. 그럼 둘 다 좋은 거예요. 다음 문제가 뭐냐면 다 같이 회계사 하자. 이제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회계사를 위한 공부가 필요하죠. 문제는 경쟁률이 높고 만약에 그게 과락의 문제가 어떤 절대값이 아니라 명수로 뽑는 순간부터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평균 60인데 70, 80이 돼야 돼. 그렇죠. 예. 이거는 다 같이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부가비용이 너무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각자가 다른 형태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시뮬레이션은 효과적인데
같은 꿈을 꾸는 순간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어쨌든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내가 좀 목표로 하는 거, 내가 좀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이 길을 가면 이 뭐가 예상되는지를 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산되면 베스트인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한 길로 모이게 되는지. 맞습니다. 궁금해요. 이거는 꿈을 어떤 같은 꿈을 꾸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왜 같은 꿈을 꾸는지, 왜 다 의사를 꿈꾸는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그만큼의 보상 체계가 있는데 그거는 인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따르는 삶에서 필요한 자원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당연히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구미 선진국부터 호주만 하더라도 이렇게 집 고쳐주시는 분들이 고소득이라고. 그렇죠. 대강공이 그렇게 돈을 잘 번다. 예, 그렇다고. 근데 심지어 예. 존중한대요. 예, 이유가 그렇죠. 그렇지 않고 예전 방식의 어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존중이 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관성이 남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한쪽 직업으로 몰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옛날 걸 봐요. 그쵸, 이유는 그쵸. 확실하니까. 음. 그럼 옛날에 유행했는데 음. 이제는 아니면 미래에는 필요 없는 것도 하잖아요. 네.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건 사실은 과거의 상인데 음. 과거의 상으로 현재의 친구들을 미래로 시뮬레이션 하는 순간 잘못된 결과가 나오죠.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한국은 좀 뭐라 그러지? 서로 간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게 문제인 것 같아. 가치관이 다 똑같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가치가 있으면은 저 사람이 찬 시계랑 내가 찬 시계가 달라도 되는데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저 사람은 뭘 했지? 저 사람은 뭐 어느 신었지? 학교를 갔지? 저 사람은 어디를 취업했지가 네. 더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 인플레이션이 사회적인 어떤 이런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시간보다 남을 파악하는 시간에 더 많이 쓰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이 가진 직업, 남이 가진 차, 남이 가진 아파트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제 계속 그 안에 견주어서 비교하면서 보게 되니까 이 이야기의 원점과 시작이 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원래 풀 수 없으니까 문제예요. 풀 수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 다 풀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네. 산업에서 실제 숫자로 드러나는지 궁금해요. 네. 취업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실제 심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그거는 있나요? 저도 이거 데이터를 뭘 봐봐야 돼 하고 한참 찾아봤는데 네. 정말 핏하게 맞는 건 없긴 한데 그래도 어거지로 한번 만들어 보면 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네. 전체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2,800만 명이거든요. 네, 네. 2,800만 명 중에 대졸 이상 취업자가 1,400만 명으로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 중에 대졸 이상이 50%를 넘겼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51%가 나왔는데요. 그게 20년 전, 네. 2004년까지 찾아봤더니 그때는 비중이 31%였어요.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대졸자가 한 31%였고 지금은 51%네. 그러면 이제 약간 고급 인재들이 그만큼 비중이 늘었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 일자리도 그만큼 늘었을까?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또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거예요. 거니까. 그래서 찾아봤죠. 네. 이제 2023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에 300 이상 기업의 취업자가 11% 정도 됩니다. 작죠. 네. 그 20년 전에는 8%. 비슷하게 작았어요. 비슷하네요. 그렇게 크게 안 늘었네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대졸 취업자 중에 300인 이상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비중이 26%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면 대충 300인 이상 기업에 4분의 1 정도는 취업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자로 보면 21%. 오히려 줄었네요. 4분의 1 정도가 아니라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그런 거 감안해 보면 결국 대기업 일자리라는 건 뭐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대학생들, 졸업생들의 학업 인플레이션이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분명 취업은 더 어려워졌지 않을까라고 한번 끼워 맞춰 봤습니다. 그럼 취업 시장 말고 입시 시장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입시 경쟁 역시도 좀 치열해졌다는 걸 볼 수 있나요? 그쵸. 이 입시 경쟁의 최고봉은 의대죠. 의대. 의대로만 가더라고요. 예, 의대로만 가고 네. 있고 이제 2025학년도 수시 모집했을 때 최근 이제 수시 지원생이 이제 7만 2천 명입니다. 3천 명 뽑거든요. 네, 경쟁률은 24대 1 정도가인데 물론 경쟁률은 그 전에 더 셌어요. 왜냐하면 전년도까지는 1,800명밖에 안 뽑고. 뽑는 인원이. 네. 그렇지만 이제 응시 인원으로만 따지면 작년에는 5만 7천 명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7만 2천 명으로 늘었고요. 와. 그리고 이제 주요 대학 뭐 수시 경쟁률 보더라도 최근에 나온 기사로만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한 이제
8.8대 1 정도 나오고요. 네. 고대 정도가 지금 방송일 기준으로 이제 수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한 20.5대 1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10년 전에도 비슷했어요. 찾아봤지. 그럼 그러면 편해진 건가? 10년 전에 따져보면 서울대는 7.5대 1이었고요. 물론 심해졌네. 고대는 뭐 23대 1이긴 한데 뭐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럼 뭐 안 바뀐 건가 생각해 보면 지금 입시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보통 이제 2006년생일 거란 말이죠. 네네네. 2006년에 출생아 수가 45만 명이었어요. 네. 근데 그 10년 전에 1996년도에 출생아 수는 69만 1000명이었거든요. 네네네. 무려 출생아 수가 20%가 줄어요. 근데 대학문은 똑같단 말이죠. 경쟁률도 똑같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인원수가 20명 줄었으니까 네. 경쟁률 자체도 20%포인트만큼은 빡세졌다라고 할 수 있죠. 빡세졌다. 예. 저는 저 때가 가장 예. 인구가 많으니까 나 네. 때는 정말 경쟁이 심했겠지. 근데 네. 이제 앞으로 가면은 뭐 한 반에 20명이라고 하고 그러면 조금 편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브레이크는 없다. 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압력밥솥 같은 한국 사회를 박사님의 분석과 재용님의 숫자로 들여다봤는데요. 결국 궁금한 건 이런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인 것 같아요. 최근에 AI처럼 나한테도 진짜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기술도 다가오고 있는데 직업인들에게 앞으로 중요해질 가치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까요? 본질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진이요? 네. 나는 뭘 잘하지? 나는 뭘 좋아하지? 라는 걸 정하면 그때부터는 그걸 강화할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전 과목을 해야 돼요 또. 그래서 이런 거죠. 파이썬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럼 왜 해야 되는 거지? 수단과 목표 중에서 보통 목표를 간과하고 수단을 자꾸 장착한단 말이죠. 네, 그쵸. 그러니까 자격증 20개 따는 거예요. 아. 어떤 것도 안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매주 시험 보러 가니까. 이러면 이제 그야말로 멸망전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건 뭘까를 먼저 숙고해 본 다음에 그 본진을 키우면 이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흩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걸 만들면 직장인, 뭐 직업인, 그냥 업을 가진 장인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하기에 막 세상은 워낙 빠르게 변하고 다양화하고 있으니까 소위 엔잡러라고 해야 되나요? 나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멀티태스커처럼 나를 만들어 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이런 시대에서 본진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또 되게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조바심이 있으면 뭐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뭘 하는데 그게 나의 본업과 연관된 건지 그리고 뭘 할 필요 없이 본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연관된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걸로 찾는 작업들이 먼저 선행돼야 내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유가 계속 나오니까 또 클라이밍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 네.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었다. 이제 이러면 이제부터는 탐색해봐야 되는데 탐색은 손으로 해봐야 돼요. 손으로 해봐야 된다.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뭐 수학의 정석 보면은 눈으로 푸는 친구들 있죠. 네. 그러면 여지없이 틀립니다. 어. 그러니까 눈으로 푸는 친구들이 뭐냐면 위에 풀이를 먼저 본 다음에 아 이해했어. 그다음에 이제 해보면 다 틀리죠. 네. 그래서 똑같은 게 직업도 남들이 보기엔 멋져 보이는데 해보면 힘든 거 많아요. 직장인분들 그거 많이 하거든요. 금속 공예 배워볼까? 뭐 이런다고요. 가죽 공예로 나중에 돈 그렇죠. 벌어볼까? 뭐 이런 걸로. 대부분 다 포기하는 게 하다 보면 그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기구를 사고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실제로 한번 손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시간이 벌써 지났어?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거기에 몰입한 네, 그런 경험. 아침에 시작했는데 막 밤에 됐어요. 근데 시간이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막 플로우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내 거를 찾은 거죠. 본진을 두텁게 하는 방법으로 저도 생각나는 거는 일단 공유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유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단히 스페셜한 일일 필요도 없거든요. 내가 뭐 기업에서 뭐 인사과에 근무한다, 뭐 구매 부서에 근무한다, 뭐 어떤 일이든 그것도 다 스페셜한 이제 잡인 거잖아요. 네. 그 잡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뭐 글을 쓰든지 어떤 산출물을 공유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잘하는데 창선님은 저런 걸 잘하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연합하면서 교류하다 보면 자기의 본진이 점점 두터워지는데 하나의 회사에서 나는 예를 들어 인사과에 15년 근무한 인사팀장이야. 그럼 나는 HR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 회사 가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이런 그 작은 식으로 세계에서의 우물안의 개구리 그렇죠. 같은. 결국 이 말씀 손으로 하라는 것도 결국은 가봐라. 어디든 가봐서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연합하면서 성장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현생 인류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 재밌는 게 있었는데 어느 회사인데 뭐 재무팀 분들이래요. 각자 엑셀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엑셀 파일. 공유 안 함.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는데 이게 내 재산이야. 이 사람 거라고 네.
그래서 뭐 보면 안 돼요. 근데 절대 공유 안 함 이런 거 있거든요. 소화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건 쉽게 카피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줘야 더 강해져요. 그렇죠. 예. 그냥 배우는 거예요. 예.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거를 펼치고 남의 걸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계를 없애는 거예요. 네. 그 순간부터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본업이 확장됩니다. 이것도 궁금해요. 재용님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본진이요? 저의 본진은 이제 유튜버. 그건 아닙니다. 아 유튜버 아니었어요? 네. 아, 유튜버인 줄 알았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을 숫자로 이해하고 그걸 풀어내는 능력이 저의 가장 큰 본진이고 그걸 통해서 투자도 하고 있고 그걸 통해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걸 통해 뭐 방송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숫자를 통해 기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저의 본진이긴 합니다. 그럼 재용님은 그 본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따로 네. 하고 계신가요?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공유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이 어떤 강의의 리소스일 수도 있는데 무료로 풉니다. 계속 공유하다 보면 그 관련된 업종에서 찾아와요. 회계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이런 회계사입니다. 한번 와보실래요? 만나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사실을 또 배워요. 그러면 또 내가 했던 어떤 분석이 좀 더 강화돼요. 그런 식으로 공유와 반복을 통해서 저는 이제 점점 더 그래도 이 커버리지도 그렇고 뎁스도 그렇고 저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또 결국에는 재용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의 본진을 지키시면서 그런 다양한 확장을 좀 시도하고 계시지만 많은 직장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내가 이 회사의 안에 있는 재무팀으로서 어떤 일하고 있는 시간만으로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데 네. 과연 확장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이게 나한테 해당하는 얘기인가?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시간은 관심에서 나오거든요. 네네. 제가 막 취미가 20가지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회계사님이 잠을 몇 시간 주무세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 잠 푹 자요. 많이 자는 사람인데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 순간순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야, 나 이거 보드게임도 사야 되고 웹툰도 봐야 되고 그거를 그냥 실시간으로 어디선가는 다 머릿속에 떠 있고 그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 모아보면 나 이 게임 100시간 언제 했지? 나 분명히 시간 없는데 100시간이나 했네. 네네.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관심이 있으면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책에서는 호라고 얘기했는데 네.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말려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어떤 거냐면 이걸 해야 되는데 숙제야 숙제. 이걸 잘 된대. 억지로 해볼까? 그러면 대부분 그만둡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난 뭘 좋아하지? 본 다음에 이거네 그러면 말려도 해요. 그래서 본질은 내가 좋아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확률이 높은 싸움이에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거 뭘 좋아하는지 보고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내가 바쁘면서도 N잡, 3잡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N잡을 선택할 때 그게 싫은데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과정이 고행이죠. 네. 네. 근데 박사님의 얘기처럼 내가 좋아도 그냥 하게 되는 그 일을 찾는다면 사실은 그것도 바빠서 그걸 못 한다는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취미생활 같은 거예요. 일이 아니라. 근데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과감하게 커트하는 것도 중요할까요? 그거는 이제 이런 분께서 알려주신. 네. 과감하게 법인도 다 그만두고. 네. 리스크는 봐야지. 물론 저도 회사를 그만둘 때 그냥 그만두진 않습니다. 그래도 내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일단 내가 이게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최저한의 커트라인에서 어디서 내가 수입을 얻고 리스크를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물론 도망갈 굴은 하나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기는 해야죠. 낭만이 밥 먹여주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뗏목은 섭외 있을 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둘까? 그거는 객기고 일종의 복수 같은 거거든요. 근데 회사는 타격이 1도 없어요. 그래서 회사한테 복수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숟가락으로 굴을 파는 거예요. 준비해놔야지. 웃으면서. 준비해놔야지. 계속 뭐라고 그러더라도 웃으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 뗏목이 완성되면 It's time to go. 이제 알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그때까지 뗏목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 일은 열심히 하면서. 그럼요. 왜냐하면 탈출하려고 그러면 뗏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뗏목이 바로 회사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가장 큰 뭐 효용 내지는 어떤 팁이란 건 뭐냐면 그만두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네, 토스의 그렇죠. 뷰어들은 구독자들은 이분들에게 뗏목 만드시라고 지금 뗏목을 만들어라. 다니실 때 다닐 때 나와서 하면서. 만들면 안 돼요. 네. 너무 유용한 팁일 것 같아요.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송기령 박사님과 함께 직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질문 던져보려고 해요. 박사님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인지, 특히나 개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는 제 직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소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분석이 어려워서 아무도 못하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운 좋게 훌륭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마이닝 마인스라는 형태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여러분의 도움을 했거든요. 저는 행운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분한테 은혜를 입은 거죠. 만들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능하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직업은 만드는 게 제일 좋다요. 아니면 경쟁해야 돼요. 그렇죠. 경쟁하면 스케일로 가든지 아니면 로이스트 프라이스로 가야 돼요. 그럼 어느 경우라도 힘들어요. 네. 그만큼의 직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직업을 만들어. 네.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야. 오늘은 손기령 박사님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